지금 43점 되신 분이죠. 얘 틀린 사람, 이거 1번에 틀린 사람 혹시 1번에 1번 엔터 틀렸나? 아니야? 딴 번호 말했나? 예상돼요. 여기 장문의 성격이란 말 동글뱅이 적어봐야 되라. 야, 이론이야. 장문의 성격에 보면 1번에 문제를 스스로 해결이라던 밑줄 쳐두고, 그래서 장문이 가로쳐봐. 문제 해결 과정. 그리고 두 번째 2번. 독자와의 소통 꾀하고 있다에 밑줄 치고, 그럼 괄호를 뭘 쳐야 돼? 독자와의 의사소통 행위 가로 닫고. 3번에는 느낌을 드러내고 있다에 밑줄을 치고, 그래서 어디에 가로를 치냐면 글쓴이의 정서를 서술하는 행위. 4번에 목적에 따라 내용들이 연결됐다 밑줄 치고, 장문이 목표 지향적인 사고 과정을 바탕으로 함에다 가로 닫고. 5번은 생각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썼다에 밑줄을 치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체험을 소리 담음에다 가로를 쳐라. 이거는 그냥 이론이야. 원래 장문의 성격이라는 장문 책을 뒤져보면 장문의 성격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항목들 중에 하나야. 그런데 얘는 니네한테 외울 필요가 없고, 얘들아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해당 제시문에 얘들아 정말 얘가 자료를 1번 같은 선지, 자료를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살짝 했던 흔적이 있는지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본문에 자료 수집이라고 가에 보시면 뭐라 나왔냐면, 특징을 보여줄 자료를 수집해야겠다. 그런데 좋죠. 그 어떤 자료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을까? 뭐 그 자료 방법에 대한 고민하고 있는 부분 보이세요? 너무 미약하긴 해, 얘들아. 문제가 아주 예쁘진 않습니다만 여기에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1번 그런 의미에서 얘는 맞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식을 묻는 게 아니고 본문에 이게 이 내용이 있니를 묻는 1차 부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 2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5번만 한번 보자. 5번에 예상 독자랑 글쓴이 자신이 쉽게 공유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험, 요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어디에 보면요, 나글에 보면 학생의 글이 있을 거야.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문단에 끝에 세 번째 줄, 막상 이 얼굴 수막새를 박물관에서 직접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이해되니? 독자가 잘 모를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만드는 거야 라는 거지. 이걸 쓰는 거야 이 말인 거지.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1번에 5번 선지 봐봐라. 쉽게 공유했을 거라고 글쓴이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답이 5번 되는 거야. 나머지 것들은 지심을 또 확인해보면 되는 것처럼 뒤에 우리 지금 밑줄 치고 가로친 거 있죠. 그거를 외울 필요는 없는 거. 하지만 그게 장문의 이론 책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77쪽. 이게 아니다. 어디도 질문 있으니? 3번 45쪽. 얘 조건에 따라 쓰는 글쓰기 묻는 문제다. 그죠? 첫 번째 조건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비유 밑줄. 그 다음에 만약 두 번째 이렇게 나왔어. 얼굴무늬 수막새와 같은 우리 문화 유산에 대한 뭐를 하래? 관심을 고소하래. 관심을 고소하래. 관심을 가져주세요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를 너무 과거에 보면 안 돼. 형식상의 비유만 보면, 예를 들면 1번 미술의 꽃 비유야. 그 다음 2번에 어디가 비유해? 없어? 없어? 없냐? 비유 없냐 2번? 미소를 머금은. 보이세요? 의법도 뭐에 들어가? 비유에 들어가. 3번에는 뭐도 없어요? 비유 없어. 4번은 얘는 같은 있죠? 비유. 5번은 미소를 보여주는 미소. 벌써 미소라는 건 뭐야? 웃음인 거고, 얘네가 웃음 울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 그죠? 그러면 비유 가지고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오히려 얘는 어떻게 풀냐면, 조건에 따른 글쓰기 문제 풀 때 다 알고 있지만 얘들아, 조건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형식적인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적인 조건이 있어. 오케이? 그러면 두 개 중에 얘는요, 먼저 선지를 골라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비유를 가지고 예를 들면 몇 번은 잘려, 3번은 잘리는구나 라는 느낌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굳이 내용까지 안 봐도 돼. 그런데 이 내용적인 면에 얘들아 조건을 잘 정리해야 돼. 여기에서 얼굴무늬 수막새 같은 우리 문화 유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라는 호소 포인트가 꼭 나와야 되지. 예를 들어 2번 봐봐. 삐리리는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무슨 말인지 되지?
관심을 가져주세요라는 뉘앙스가 없다고. 그 얘는 답이 될 수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답이 몇 번만? 1번만. 1번에 어디 관심을 호소하는 구절이야? 돌봐야. 그렇지. 보살피고 돌봐야 합니다. 이런 거. 이해되시겠어요? 답이 1번만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77쪽 2번. 야, 이런 질문을 하면 곤란한데 거기 보기를 좀 보세요. 보기를 보시면 문법을 읽을 때 얘들아, 우리가 지금 슬슬 오늘도 문법을 암기 시험 보겠지만 암기를 하는데 암기했다고 보기를 안 보면 진짜 꽝난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기에서 어떨 때와 어떨 때, 어떤 경우 나눴을 때는 반드시 구별을 해야 돼. 나중에 시험 볼 때 내가 놓쳤더라면 다시 풀기 할 때 그걸 반드시 구별해서 밑에 이 공간 많잖아. 그죠? 정리를 하라고. 첫 번째 보자. 우리말에서 1음절로 된 감, 덕, 곱 등과 같은 일부 어간은 얘들아 몇 음절? 1음절. 1음절로 된 어간. 그런데 보니까 1번, 2번, 3번은 집어봐. 감, 덕, 곱 순서대로 되어 있죠. 그지? 그럼 1, 2, 3은 벌써 한 방에 풀어야 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여기 네모 박스를 길게 쳐봐. 그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그럼 자음이 아니라 뭐랑 결합할 때로도 나눠졌을까 뒤에? 그렇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이것도 네모 박스 쳐. 그럼 이제 눈에 확 띄는 거야. 자음으로 시작할 때,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랑 결합할 때는 검다 어떻게 길게 발음을 하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는 가만 어떻게 한대? 짧게 발음한대. 그럼 이것만 갖고 1번, 2번, 3번을 빨리 정리해보자. 우리 감고 꼬 기억 뭐야? 뭐로 시작하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 그치? 그럼 이때 어떻게 발음해야 돼? 길게. 그럼 1번은 많이 틀려. 맞아. 2번 보자. 덕구나 기억 뭐야? 자음으로 시작했어. 그럼 어떻게 발음해야 돼? 길게. 3번 곱다 하면 다 뭐지? 자음으로 시작했어. 그럼 어떻게? 끝났잖아. 답 3번이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자. 용어나 어간의 경우 원래 짧았던 소리가 환경에 따라 길게 변하는 일은 일단 없습니다. 어간의 경우 원래 짧았던 소리가 다시 길게 되는 건 어때? 길었던 게 짧게 되는 경우도 있어. 그치? 근데 짧았던 게 다시 길게 되는 경우는 없어. 그런데 하고 또 뭐 있어? 예외 있어 없어? 거기 보세요. 저서와 와서와 같은 예를 제외하고 그럼 조심해야지. 맞아? 용어나 어간이 뒤에 오는 어미의 첫 모음과 합해져서 얘들아 이거 우리는 음은 뭐라 그러지? 어미의 첫 모음과 합해져서 그럼 벌써 뭐야? 교치야 축약이야 탈락이야? 축약이야. 그럼 축약해서 음절이 줄어들 때는 뭐가 된다? 장음이 된다. 장음이 뭐지? 긴 소리가 된다. 이는 어떤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대? 첫 음절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래.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 잘 따져봐야 돼. 4번 보자. 바둑을 도수할 때 도어주고 바둑 기본형이 뭐지? 두다. 근데 얘가 두 플러스 이렇게 해서 뭐가 된 거야? 더 하나로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축약된 거야. 축약. 그러면 두 개가 축약될 경우는 어떻게 발음해라? 길게 발음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일어나야 되니까 단어의 첫 음절인지 확인해야지. 맞아요? 첫 음절이야 아니야? 첫 음절이야. 그럼 얘는 길게 발음한단 말이 맞는 선지야? 오케이. 5번. 음식을 나눠 먹자. 기본형이 나누다야. 그죠? 그럼 나누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네. 맞니? 이걸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나누 이렇게 된 거네. 됐죠? 그럼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추격했으니까 긴 소리를 내야 되는데 얘가 단어의 첫 음절이야. 이거 몇 음절이야? 두 번째 음절이잖아. 여기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이해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발음해야 돼? 얘는 짧게 발음. 그럼 맨 맞는 말 틀린 말. 얘도 맞는 말. 그럼 답 몇 번만? 3번만. 오케이? 정리 여기 보기 이렇게 나오는 글 있잖아. 얘들아. 이거 한번 밑에다가 문법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서 눈으로 좀 이렇게 공부를 한다라는 셈을 치고 좀 정리하고 좀 숙지하세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3번 보자. 3번 질문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이걸 우리 암기장에 어떻게 외웠냐면 얘들아 내가 그 제목을 적어줬을 거야. 표를 그려놓고 그 앞에 조음 위치, 조음이 뭐지? 발음. 암기장 옆에 뽑아내놔 봐봐.
조이면 제목은 좀 일부러 해놨다 얘들아. 그지? 발음하고 가로 열고 조음 위치에 따라. 이해됐어? 여기는 발음 위치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니 이빨에서 나오는 소리니 입천장과 혀가 여기 부닥치니 여기 부닥치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 목촉에서 나오는 소리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 이게 바로 뭐야? 조음 위치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조음 방법이라는 건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는 거야. 한번 빡 터트리니 아니면 통로를 좁게 나오게 하니 아니면 두 개를 같이 쓰고 있니 뭐 이런 내용이거든. 아니면 코스를 대니 뭐 이런 거거든. 그러면 거기 봐봐. 문제를 풀어봤더니 기역과 니은 같은 음운 변동을 바르게 설명한 하나만 정답이다. 맞죠? 그치? 근데 여기 한번 보기를 먼저 보자. 동생이 빵을 먹는다. 먹는다. 이랬지? 근데 이거 소리만 들었으면 이렇게 되네? 먹는다? 자, 얘들아, 질문. 뭐가, 뭐 때문에, 뭐로 변했어? 기억이. 앞 뒤에 있는 니은 때문에 이음으로 변했어. 그치? 이게 무슨 의미지? 비음. 얘 무슨 의미야? 비음 때문에 얘가 안 울림이 뭐로 바뀐 거야? 비음으로 바뀐 거야. 울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아주 크게는 자음동하면서 자음동화 중에서도 무슨 뭐? 비음화 이렇게 말하는 거네. 그러니까 두 번째 얘 봐봐. 뭐야? 난로. 소리라는 데 쓰면 난로. 뭐가 뭐 때문에 뭐로 바뀌었어? 니은이 리을 때문에 리을로 바뀐 거야. 그치? 그런데 바뀐 얘가 무슨 음이야? 유음이야. 르는 유음이야. 그쵸? 유음은 유음 때문에 유음으로 바뀐 거야. 그치? 그 얘도 자음동화인데 무슨 음? 유음화가 되는 거네. 됐어요? 자, 그런데 그래프를 다 친절하게 다 주셨네. 우린 다 외웠는데. 그치? 그런데 거기 봐봐라. 좋은 위치가 바꿨니? 좋은 방법이 바꿨니? 뭐 이런 내용이야. 그치? 선생 봐봐봐. 그럼 얘들아 볼 거 없어. 볼 거 없고 그냥 두 개를 한번 봐봐. 영국이음 원래 얘가 기억이 이음으로 바뀌었다? 근데 기억이 어디야? 좋은 위치는? 내가 지금 뭘 말했어? 좋은 위치를 물어봤어. 그럼 얘 뭐라 대답해야 돼? 연구계에서 발음이 되어 이 말인 거지. 맞아? 얘가 뭐로 바뀌었다고? 이응. 그럼 이응이 어디서 발음되는 거야? 얘도 똑같지? 요 쭉 보면 여기 봐. 영국의 음이지? 맞아? 그럼 조음 뭐는 바뀌지 않았어. 그렇지. 조음 위치는 안 바뀌었어. 얘는 리은이 이 리을로 바뀌었지? 그럼 리은이 무슨 소리야? 치조음이야. 그쵸? 근데 똑같이 리을도 무슨 음이야? 그때 테드르스스. 그쵸? 똑같이 치조음이지? 그러면 얘네들 사이 위치는 변동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위치는 둘 다 변동이 없는 거야. 뭐만 바뀌었어? 치조음에서 비음. 영국의 음, 그 중에서 무슨 소리, 이런 걸 그랬지? 예를 들면 예사 소리인데 뭐로 바뀌었어? 비음. 이해되시겠어요? 비음인데 용 이렇게. 이해되시겠니? 그럼 뭐만 바뀐 거지? 좀 방법만 바뀐 거야. 답 몇 번? 2번. 됐어요? 5번 보자. 얘를 왜 모르는지 참. 얘들아, 거기 우리 우문의 변동 거기 페이지 옆에 있죠? 우문의 변동. 그죠? 앞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외웠던 게 뭐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야. 그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근데 이거 하면서 선생님이 뭐도 했었냐면 자음군 단순화에도 얘기를 했었어. 그쵸?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얘가 포함되죠. 맞죠? 음절의 끝소리, 음절 소리라는 덩어리에 끝소리, 받침에 규칙이 있어. 몇 개만 발음돼? 7개만 발음돼. 불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그죠? 이응. 그럼 거기 봐봐. 앞! 대표 뭐로 난대? 비읍으로 난대.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박! 이거. 이거가 이렇게 되는 건 탈락이야, 교체야? 탈락이야, 교체야? 기억이 하나가 뚝 떨어져서 이거 된 거야? 아니야. 끝에 버스자 된 소리 5개는 원래 자음이야. 그냥 하나의 자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절대 교체 아니라고 말했다. 이거 교체라고 보면 안 돼요. 아, 미안. 소리 탈락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뭐로 봐야 돼? 얘가 얘로 뭐가 된 거지? 교체가 된 거야 라고 말을 해야지. 이해되시겠어? 그러니까 얘는 자음군 단순화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음군 단순화가 뭐야? 이때 자음은 구은이 뭐지? 무리군자야.
두 번째. 사, 골, 흑. 이 새끼들 전부가 다 뭐야? 자음군 단수나야. 이해되시겠지? 두 개 중에 뭐만 발음되는 거야? 기억하고 시옷 중에 시옷이 탈락. 리을하고 기억 중에 리을이 탈락.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얘는 음은 탈락에 들어간다는 거네. 그 다음에 디귿 굳이같이 고지 나왔지? 맞아요? 이거 무슨 음마야? 구개음마야. 구개음마 공식을 불러봐. 시작. 디귿 디귿이 반모음이나 이를 만나서 지읒을 떼는 거. 근데 이거 좀 알아두세요. 구개음마는 반드시 뭐와 뭐 사이에서 일어날까? 우리 이런 말 있잖아. 마디. 얘는 왜 마디라 읽지? 마지라 안 읽고? 디귿이 이 몸이 있는데 왜 얘는 마지라 안 하고 마디라 읽지? 같이, 굳이 이런 것들은 같이 이렇게 읽잖아. 그쵸? 그럼 얘는 구개음마 안 일어나. 왜? 두 번째. 얘도 두 번째잖아. 받침. 얘도 이 몸이잖아. 받침. 아, 받침 때문에? 그니까 마디하고 같이 하고 꼬라지 한번 잘 가봐. 잘 보면 형태소와 형태소끼리 만난 게 있어. 형태소가 뭐지? 네 이놈들. 형태소가 뭐야?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갖고 있는 거. 그 자체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 의미를 구별하는 건 뭐야? 음운이야. 그죠? 오늘 외울 건데 정말 큰일 났네. 형태소는 뜻을 갖고 있는 최소 단위야. 오케이? 두 개. 어느 게? 형태소 플러스 형태소야. 그렇지. 얘가 뭐야? 의미가 있는 거야. 그치? 얘는 의미 없는 미라고 하잖아.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서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에서만 두개음마가 일어나는 거야. 알아두세요. 이거는 내가 거기 암기장에 집어넣지 않았지만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형태소 형태가 하나의 그냥 형태소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야. 아시겠지? 네. 79쪽 5번의 리을 먹고 갈등 탁구 이씨 안 봐도 뭐야 이거. 설명 이걸 사이소 현상이라고 해야 되니? 벤소리. 그렇지. 된소리 되기 현상.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적절한 걸 물어봤는데 1번 기역 디귿에서는 두 음절의 결합 과정에서 음운 변동이 발생한다. 맞아요? 잠깐만요. 조건이 음운 변동이 발생한다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야. 거기 쫓아봐. 두 음절의 결합 과정. 두 음절이 두 개가 만나는 거. 졸면 진짜 된다. 두 음절이 이렇게 결합됐을 때를 말하는 거지. 야, 뭐는 안 돼. 기억은 왜? 음절이 하나짜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아예 안 돼. 2번. 니은에서의 음운 변동 과정에서 하나의 음운이 없어진다는 건 뭘 말하는 거야? 그렇지. 탈락으로 말하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시옷 없어지고 뭐 기억, 리은 없어지고 뭐 이러죠. 탈락이 답은 2번인가 봐. 3번. 디귿 앞 음절에 모음이 뒤 음절의 모음에 영향을 받아 변한 결과. 이거 아까 내가 말한 거지. 뭐 때문에 뭐가 뭐로 바뀌었어? 이 키 쓴 거잖아. 맞아? 그러면 디귿이 정말 모음 때문에 그랬니? 디귿이 뭐야? 디귿하고 티읕이 이나 임 반모음 이를 만나서 얘랑 얘로 바뀌는 거지. 그럼 얘는 모음이야? 모음이 모음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아니잖아. 자음이 모음 때문에 이 자음이 바뀐 거야. 그럼 앞에 있는 거기 3번 한지를 뭐로 고쳐주면 돼? 아본절에? 그렇지. 모음 아니고 자음이라 해야지. 이해됐냐? 그 다음 4번 리을은 음운 변동의 과정에서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음운이 얘들아 두 개가 합쳐졌는데 새로운 음이 나타났대. 두 개가 합쳐졌는데 새로운 게 나타났대. 우리 이걸 뭐라 그러지? 축약이라 하지. 축약. 리을 봐봐. 축약이야? 된소리 되기는 기억이 쌍기억 나는 거지. 그럼 뭐에 들어가? 그렇지. 교치에 들어가. 5번에 디귿의 앞 음절에 음절 말 자음과 음절 끝 자음과 뒤 음절에 음절 초 자음의 결합 과정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 거래. 뭐가 틀렸니? 예를 들면 얘들아 된소리 되긴 이 말이 맞아요? 즉 리을만 한번 생각해보자. 먹고 하나만 생각해보자. 여러분 먹고만 보고 계세요. 먹고만. 떼지 말고 씨.
먹고 앞 음절에 음절 말 자음이 뭐야? 기역. 옳지. 그 다음 뒤 음절 초 자음이 뭐야? 기역. 요 두 개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변동 꼬 맞습니까? 네, 그런데 얘들아 디귿을 보세요. 자, 여러분 디귿 구지를 봐. 앞 음절에 음절 말 자음 디귿 맞니? 뒤 음절 초 자음이야 모음이야? 모음이야. 그러니까 얘는 디귿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자, 그 다음 7번이다. 7번 설마 6번 틀린 사람 있는 거 아니지 얘들아? 그치? 합성어 파생어 7번 보자. 얘도 적절한 거 하나만 물어봤지 그치 얘들아? 그럼 지금도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해. 교체, 탈락, 첨가, 추경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거야 그죠? 맞나요? 자, 그런데 문제를 보자. 음원 변동 크게 4가지입니다. 다음 중 4가지 종류 중에 2가지 종류 이상의 음운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 거는 몇 가지 변동이 나타나야 돼? 없거나 하나. 그죠? 맞아요? 그걸 골라라 이 말인 거지? 오케이. 그럼 떳떳하다. 얘들아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바뀐 부분이 어디인지를 잘 한번 따져봐봐. 얘가 옆에 친절하게 소리 나는데도 써줬네? 원래는 이것도 안 쓸 수도 있어 얘들아. 이렇게 이 소리를 아예 안 내고 얘만 보여줘도 니네 맞출 수 있어야 돼 원래. 그게 국어시험이야. 그지 않냐? 근데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셨네. 봐. 바뀐 것만 한번 세봐. 얘가 뭐로 바뀌었어? 얘로 바뀌었다. 그치? 그 다음에 또 얘는 그대로인데 이거 바뀌었네? 맞아요? 그럼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뀐 거겠네? 맞아요? 그럼 최소한 몇 개일까? 2개. 뭔지 모르지만 일단 2개야. 개수만 물어보는 시험 뭐 얼마나 쉽냐? 안 그래요? 근데 얘는 이제 이건 뭐지 얘들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니까 어디 들어가? 교체에 들어가. 그 다음에 시오 티읕은 뭐로 바뀌었어? 티읕이 바뀌었어. 그럼 뭐야? 추격이야. 음절의 추격. 그치?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그럼 2개네. 그 다음 2번째 나뭇잎. 이거는 나뭇잎 이렇게 되네. 어디 바뀌었나 봐봐라. 시옷이 바뀌었니? 네. 그 다음 요거 니은 없던 거 생겼죠? 일단 2개네 뭘. 그죠? 이거를 순서대로 하면 원래는 얘가 이렇게 먼저 바뀌어야 돼.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디귿이 앞에 있는 얘 때문에 나뭇잎하고 니은이 갑자기 생긴 거지. 이해돼? 그런 다음에 디귿 니은 때문에 이 새끼가 다시 뭐로 바뀌는 거야? 그렇지. 편안하게 니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순서가 그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옆에다가 나뭇잎 음절 바뀌는 순서를 적어놔.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니까 디귿이 나와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이 첨가 나와야 되지? 그 다음에 뭐야? 자음동화 일어나는 거야. 소리를 한번 써봐 옆에다가. 나뭇잎 옆에다가 나뭇잎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뭇잎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냐? 업고는요. 업고 소리를 안 쓰면 이렇게 되네. 야 벌써 몇 개 바뀌었어? 2개. 이거 그 다음 이거 2개 바뀌었어. 개수 맞추는 건 훨씬 쉬워 얘들아. 얘는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시옷이 탈락했으니까 그지? 자음 건 단순하면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탈락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기억이 얘로 바뀌었으니까 교체라고 해야 하지. 그지? 이걸 되게 많이 하네 얘들아. 된소리로 바뀌는 건 교체야. 끝뜻 부스지로 바뀌는 건 교체야. 물날린 물 날 니 이렇게 되어있지. 딱 봐도 뭐만 바뀌었냐? 랄 이것만 바뀌었지. 그죠? 하나만 이뤘어. 다음 몇 번이야? 4번이야. 그럼 질문. 얘로 바뀌는 건 뭐야? 교체, 탈락, 첨가, 추격 중에 뭐냐고. 교체. 그렇지. 직행열차. 어디서 바뀌었나? 기억하고 히읗이 만나서 기억. 맞아? 오케이. 그 다음에 갑자기 없던 니은 생겼지? 2군데 바뀌었네? 맞아요? 그럼 자, 기억하고 히읗이 만나서 기억 나온 건 뭐야? 축이야. 이렇게 답이 빨리 안 나오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이응 대신에 니은이 온 건
첨가, 옳지. 됐어? 그럼 답 8번. 사이소리 현상 나왔다. 그죠? 사이소리 현상이란 두 개의 형태도 또는 단어가 앞서서 자, 밑줄 쳐. 합성 명사를 이룰 때.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소리가 덧나는 현상을 이루는 말이다. 기역, 니은, 디귿, 미음, 비읍은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모두가 다 일단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납니다, 얘들아. 그게 일단 나타나는 게 원칙.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번 기역, 니은, 디귿으로 보아 사이소리 현상은 순. 일단 얘들아 조건이 있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 사이소리 현상은 순 우리말 합성어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렇죠? 순 우리말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걸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 나는.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했냐면 현재가 이래 돼가지고 뭐뭐뭐뭐로 보아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거로 보아 할 수 있는 말이 요게 적절하니 이걸 판단하는 거잖아. 맞아요? 아는 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봐봐. 기역, 니은, 디귿 보니까 나뭇가지, 코, 날개, 입이야. 다 우리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순 우리말로 이거지 합성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게 영표라고. 이해됐어? 2번은 뭐하고 뭐를 봐야 돼? 기억하고 리을을 보래. 기억 나뭇가지고 리을은 뒷병이야. 그치? 그럼 손으로 딱 손을 찢고 있어야지. 그치? 걔를 보아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나 뒷말이 뭐로? 거센소리. 여러분 거센소리 몰라요? 거센소리가 뭐죠? 크트푸츠. 그죠? 거센소리 크트푸츠. 사이소리 현상에 크트푸츠가 나타나는 케이스가 있어 얘들아? 없어. 니은이 첨가되거나 된 소리로 바뀌는 경우만 사이소리 현상이 들어가는 거잖아. 맞죠? 얘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음이야. 답은 2번이야. 3, 4, 5번 중에 설명해 주시면 하는 거 있어요 혹시? 없으면 독서로 갑니다. 거야. 완벽하게 분석했는데 필기를 할 준비를 하세요. 나중에 이 지문은요 문과든 이과든 나올 수 있는 의문문적 윤리 간의 태동 배경이 되는 그런 지문이라 너무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건데 필기를 준비해서 따로 쓸 시간을 따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얘들아. 거기 보시면 1문단에서 근대 이전 전통사회 도덕체계는 이렇게 주어 나왔죠. 이거 내가 붙여봐봐. 그러면 그 다음에 언젠가에 뭐가 나와? 이 전이 있으면 이후가 나올 거야. 그치? 빨리 찾아. 어디 있어? 빨리. 네 번째 줄에 근대 이후 대두된 시민사회는 이거 주어 내붙여. 그럼 이 글을 내가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 얘들아. 이렇게 반씩 나눠서 근대 이전 근대 이후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 비교처럼 한번 해볼 거야. 자, 근대 이전 전통사회의 도덕체계는 뭐에 초점을 맞췄냐면 얘는 행위자에 초점을 맞췄어. 뭐에 초점을 맞췄니? 누구한테 포인트를 두고 있니? 얘는 행위자. 그럼 잠깐만요. 근데 이유는 최소한 행위자는 안 돼. 아시겠어요? 그 다음 봐. 도덕성을 판별하고 그러니까 얘가 행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도덕성이 있냐 없냐. 그 다음 유독한 행위자의 형사에 관심 갖는 뭐의 윤리를 바탕으로 했냐면 얘는 덕의 윤리를 바탕으로 했대. 이걸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어라고 할 수 있지. 그 다음 전통적인 지역 공동체와 같이 구성원들의 유대감으로 결속되어 있는 사회는 도덕의 구성력이 높아서 얘가 번성할 수 있었대. 그럼 잠깐만, 얘가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이 있네. 조건. 얘가 어떤 경우에 잘 나가냐면 유대감이나 구성력, 유대감이 높아. 구성원들 간에 굉장히 친해. 그래서 구성력이 상당히 높이 적용할 수 있을 때, 이때는 덕의 윤리가 아주 쓸모가 있대. 됐어요? 그러나 이게 또 반대가 나올 거야. 근대 이후 시민사회는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와 달리 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여기 정반대일 겁니다. 맞죠? 최소한 덕의 윤리 나오면 안 되고요. 아마 유대감 엉망이고 구성력 엉망이어야 돼. 이해되니? 집중하고 있는 거지 얘들아. 그럼 봐봐.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있었어. 이제 서로 다른 사람들이야. 그죠? 벌써 친해 별로 안 친해. 별로 안 친해. 그렇기 때문에 과거 덕의 윤리로는 사회 통합이 불가능해. 그렇지. 얘가 더 이상 적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또 봐. 그래서 다원화된 사회를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덕 체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였고, 얘들아 여기 지금 전부 다
연쇄적인 인과관계를 쓰고 있는 거 보이세요? 제일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자.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있었지. 그죠? 그리고 옆으로 화살표 딱 해봐. 그럼 덕의 윤리가 쓸모가 이제 없어졌지. 그죠? 또 옆으로 화살표 해봐. 그래서잖아. 그죠? 뭐에 대한 요구가 급증했대? 도덕 체계에 대한 사회 요구가 급증했대. 근데 그런 목적은 왜 도덕 체계에 대한 사회 요구가 급증했어? 다원화된 사회를 규제하기 위해서. 목적! 그죠?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잘 구별하고 읽어야 돼. 이에 따라 그럼 또 원인과 인과. 그죠? 이에 따라 뭐가 대비됐대? 그렇지. 의무윤리. 아까는 덕의 윤리인데 이제는 무슨 윤리가 된 거야? 의무윤리가 된 거야. 이렇게 내용 박스. 요 두 개가 이제 핵심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보니까 1문단까지는 덕의 윤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잘 적용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는 다원화된 사회가 되어버렸어. 그지? 그래서 이제 얘가 나오게 됐대라고 의무윤리의 배경을 설명해줬네. 맞습니까? 오케이. 다원화된 사회.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가치관. 자, 이제 두 번째 문단 읽어보자.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의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그렇게 목적이야. 맞죠? 맞아요. 그 목적 때문에 새로운 도덕 체계는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뭐를 갖추고 있었어야 돼? 왜? 얘가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유대감도 없고 구속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구속을 할 수 있을 만한 뭔가 필요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다시 구속력도 필요했고 누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따라서 의무윤리는 주어 내모치고 각자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어떻게 다르건 간에 유대감이 있건 간에 모든 시민들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줄쳐 도덕적 요구사항 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 요거로 규정하는 최소한의 도덕 형태를 띠게 되었대. 즉 이거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도덕적 요구 조건, 요구사항과 하지 말아야 할 거, 금지사항 이런 것들로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대. 그 다음 또 보세요. 이렇게 의무윤리는 다시 주어 내모치고 다원성에 생기는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잘 봐라. 주관적 성격이 강해 행위의 유용한 지침이 되기에는 불확실하거나 미결정적이었던 덕의 윤리. 지금 여지껏 뭐 설명해 준 거야? 의무윤리야, 덕의 윤리야. 주관적부터 가로 열어봐요. 주관적 특정이 강해서 유용한 지침이 되기에는 불확실하고 미결정적이었던 뭐? 덕의 윤리. 자, 덕의 윤리가 어떤 상태였다고 얘들아? 얘는 주관적이야. 주관적이고 유용한 지침에는 불확실했어. 그 다음에 미결정적이었어. 맞아요? 사실 그대로 한번 딱 와봐. 그럼 여기는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그렇지. 자, 그러고 한번 생각해보니까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객관적. 그 다음에 그럼 확실해, 안 확실해? 그렇지. 그 다음에 결정적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됐을 거라고. 한번 봐봐. 확인해보자. 자, 덕의 윤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그럼 요게 아마도 한계일 거야. 맞죠? 그리고 이 한계가 요렇게 얘가 보완됐을 거라는 얘기가 나올걸? 그죠? 봐봐.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도의 도덕적 나왔다. 결정성. 그죠? 또 그걸 쳐. 결정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어. 이게 필요했기 때문인 거지, 얘들아. 맞아요? 여기 봐.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걸 한 거야. 더 이상 그럼 이걸 했을 수 없었던 이유는 이렇기 때문이야. 맞죠? 그래서 이게 필요했던 이유는 얘 때문이야.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러나 의무윤리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을 두면서 잠깐만, 뭐에 초점을 둔다고? 행위. 다시 뭐? 아까 우리 저기 누구는 어디에 초점을 둔다 그랬어? 행위자. 얘는? 행위자와 행위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거는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오케이? 얘는 도덕 행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지? 뭐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네. 다시 보자.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을 두면서 외적으로 표현되기 이전의 도덕 주체의 동기와 의도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잠깐만, 그러면 도덕 주체의 동기와 의도를 충분히 다루는 윤리는 어떤 윤리야? 다시, 지금 그 문장의 주어는 의무윤리야. 맞니? 주어 내붙여.
얘가 뭐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대. 그죠? 맞아? 그럼 누구는 그걸 제대로 했을까? 그렇지. 얘는 아마 얘는 그럼 얘가 이게 만약에 한계라면 얘네 장점도 한번 슬쩍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 아니 얘네 장점 뭐야? 외적으로 표현되기 이전에 도덕 주체의 동기. 도덕 주체가 누굴까 얘들아? 행위자. 그렇지. 도덕 주체의 동기. 그죠? 그 다음에 의도. 이런 걸 충분히 다룰 수가 있었어. 그런데 얘는 그거를 못했대. 그럼 얘는 이거의 단점이 되겠네. 이쪽은 얘의 장점이 아니라 그치? 이거 잘 써야 되겠다. 얘는 단점이고 얘는 장점이고 그쵸? 얘는 여기가 장점이고 여기가 단점이에요. 잘 써야 되겠는데? 또 봐. 그리고 규정된 의무사항이나 금지사항 이외에도 그럼 잠깐 여기 봐. 얘는 확실하고 객관적으로 결정을 해놨어. 그래서 자 A는 안 돼, B도 안 돼 라고 했으면 딱 보면 쉬워. 그죠? 그런데 만약에 C, D 같은 사례가 있으면 어떡하냐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의무윤리가 확실하게 욕을 하거나 확실하게 뭔가를 금지시켜주지 않은 예외적인 상황이 나오면 그럼 어떡할 거야? 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 문제가 여기입니다. 봐봐. 규정된 의무사항이나 금지사항 이외에도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들이 있음을 간과했다. 그렇지.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또한 의무윤리는 어떤 행위가 정당한 행위이며 왜 정당한지를 밝히는 출처, 정당화에만 몰두. 얘는 정당화 이거에 관심을 가졌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 그러다 보니까 뭘 안 했대 얘들아? 도덕 행위의 가치를 똥배 실천하도록 행위를 유인하는 동기부여에는 소홀했대. 얘가 동기부여를 못했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동기가 안 되면 얘들아 동기부여가 없으면 뭐가 없어? 실천이 없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의무윤리의 가장 큰 단점이야 얘들아. 그냥 그거는 이렇게 막 주의시켜서 그걸 하면 안 돼 늘 배웠어. 근데 그걸 배우지 않은 다른 것들은 사람들 모르는 거야. 또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아는데 그거에 대한 정말 진정한 마음의 동기부여 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안 생길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니? 거기 밑에 보세요. 또 그로 인해 또 계속해서 인과다. 그치? 이 지문이 얘들아 내가 너네한테 꼭 분석을 해주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연쇄적인 인과관계가 상당히 많이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상반되게 예쁘게 정리되어 있다는 거 중요하다. 그치? 거기 보세요. 그로 인해 출처 의무와 동기 사이의 구조와 갈등 즉 해야 하는 것 내무 행함 내무 요 둘 사이에 괴리가 있대. 즉 바로 밑에 줄 예쁘게 정리해놨네. 암과 실천의 괴리 나오죠? 나왔어요? 즉 얘의 문제점 가장 큰 거 암과 실천이 같지 않았다. 아는데 행동하지 않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뒤에 얘들아 뒤에 영희가 어디냐? 영희냐 누구냐? 영희 맞네 3번. 거기 보면 영희가 짐을 들어드리는 게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했대. 그럼 이건 아는 거지 얘들아. 맞죠? 근데 얘는 이 행동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럼 이거 뭐와 뭐의 괴리야? 암과 실천의 괴리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런 걸 알아먹으라고. 다시 돌아보세요. 자, 이와 같은 암과 실천 또는 말과 행위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최근 뭐가 필요해서 그렇지 다시 얘들 이거 왔다 갔다 한다. 그죠? 이게 있다가 이랬다가 다시 얘가 찐따가 돼서 다시 얘가 필요로 해줬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덕의 윤리 필요성이나 다시 동물배 이렇게 해두시고 자, 이걸 제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윤리학에서는 두 가지 기준으로 도덕 체계를 검증한대요. 그럼 지금부터 두 가지 기준이 나왔어. 하나는 정말 도덕 체계가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데 바람직하거나 합당한지의 여부. 거기에 말 너무 길니까 얘들아 합당한지의 여부에 그냥 네모 박스. 또 하나 다른 하나는 증문치고 도덕 체계의 현실적 작동 가능성 혹은 실현성 여부니까 실현성 여부에 동그라미. 네모. 그럼 봐라 이제 얘를 뭐라고 정리해야 될 거냐면 윤리학 두 가지 윤리학의 기준. 그죠? 그 윤리학의 기준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합당하냐?
그치? 합당성. 또 하나는 실현성. 이걸 보는 거야. 그치? 자, 먼저 후자의 관점에서는 그럼 얘다. 맞나? 실현성의 관점에서는 덕의 윤리보다는 뭐를 더 좋아한대? 무슨 윤리를 좋아한대 얘는? 그렇지, 얘는 의무 윤리가 적절해. 그치? 이걸 좋아해 얘네들은. 그치? 자, 그런데 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의무 윤리는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이걸 싫어해야지.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그럼 얘는 누굴 좋아할까? 그렇지, 얘는 덕의 윤리를 좋아하겠지. 좀 더 자세히 읽어볼게. 기억! 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의무 윤리는 인간의 도덕적 삶이나 경험을 지나치게 단순화함으로써 얘들아 잠깐만 거기 단순화 시켰지? 무슨 윤리가? 의무 윤리가. 정신 차리고 듣고 있니 얘들아? 그치? 더우면 옷을 벗어. 의무 윤리가 너무 단순화 시켰어. 근데 그게 안 문단에 무슨 내용이 나왔었냐면 너무 딱딱 확실하게 정해놔서 그 예외적인 것들이 나왔을 때는 연결할 수가 없다라는 그 문제 있었죠. 그치? 거기랑 연결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지? 다시. 너무 단순화해서 의무 이외의 영역을 경시하게 되고 개인의 도덕적 창의성을 위축시킨다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비판이야. 자, 그 다음. 왜냐하면 인간은 주저 도덕적 선택 상황에 당면했을 때 이게 지금 뒤에 문제의 영의 상황이야. 맞니? 영의 상황이야. 딜레마에 봉착하여 고심하기도 하지만 딜레마의 상황에 봉착한 케이스였니 영의가? 고난 문장 또 뭐래? 그에 못지않게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갖가지 유혹, 내적, 외적 장애로 인해 영의 케이스죠. 영의 케이스잖아. 그죠? 자기 뭐 들어드리면 좀 무거울 것 같고 뭐 그죠? 그래서 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요게 바로 암과 실천 사이의 괴리잖아. 맞죠? 아는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행동을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야. 그래서 얘는 문제가 많아 라고 얘가 비판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얘 입장에서 봤을 때. 합당성 입장에서 봤을 때 의무윤리는 나빠 이 말이라고. 그 이유가 뭐라고? 딜레마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치? 하면 안 하면 둘 다 어려운 상황. 그런 딜레마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냐면 아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 않는 거, 실천하지 않는 거. 자, 그 다음 덕의 윤리는 주어 내용 것이 없다. 덕의 윤리 나왔다. 뭐를 강화해? 도덕 주체의 의지. 잠깐만, 도덕 주체가 누군데? 행위자. 그렇지. 자, 여기 이렇게 보자. 얘는 도덕 주체야. 얘랑 지금부터 얘는 같은 말이야, 얘는. 그럼 얘는 도덕 행위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도덕 주체가 이 행위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덕의 윤리는 뭐를 강조하는 거냐면 바로 얘네들의 의지가 중요한 거야. 의지, 하고자 하려고 하는 거. 즉 동기부여랑 똑같은 말이야. 여기 있는 의지는 여기 있는 이 동기부여랑 똑같은 말이야. 얘가 동기부여를 제대로 주지 못했다면 얘는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거지. 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막 생기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 또 보세요. 덕의 윤리는 도덕 주체 의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면서 개별 행위가 아니라 그런 행위에 기반이 되는 성품, 즉 출처 존재의 변화. 성품을 가져야 돼. 그리고 존재가 변화돼야 돼. 이 행위자가 변화돼야 돼. 잠깐만, 우리 뒤에 문제에서 영이 변화됐어요? 변화됐나? 몇 번 자꾸 그 다음부터는 반성을 통해서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잖아. 맞죠? 오케이. 그 다음 따라서 덕의 윤리는 개별 행위의 옳고 그름만을 판단하는 의무윤리. 의무윤리 뜻이 뭐라고? 개별 행위, 행위자 행위야. 행위에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만 하는 게 의무윤리야. 이제 확실하게 이 행위 얘들아. 의무윤리라는 건 이 행위, 이게 정당하니, 정당하지 않니, 합당하니, 합당하지 않니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 행위 자체에 옳고 그름 이것만 본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의무윤리야. 자, 근데 이것에 부족함을 메울 수 있다. 뭐가? 제자. 덕의 윤리다. 한편 윤리학에서 해결해야 될 두 가지 과제는 자, 아까는 윤리학의 기준이 나왔죠. 그지? 이번에는 윤리학의 과제를 설명해주네. 근데 이 과제가 두 가지래. 하나는 정당화. 밑줄 자. 정당화를 제일 잘 시킬 애가 누구지 얘들아? 덕의 윤리야? 의무윤리야? 의무윤리. 거기다 살짝 적어놔. 정당화 밑에가 의무.
동기부여. 동기부여도 밑으셔봐. 한마디 두 가지야 이렇게. 하나는 정당화를 확실하게 시킬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동기부를 시킬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여지껏 글을 읽어봤더니 얘는 의무윤리가 잘해. 얘는 덕의윤리가 잘해. 이해되니? 그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잘 보세요. 자, 의무윤리가 동기부여에 소홀했다면 덕의윤리는 동기부여를 잘할 수 있어. 동기부여는 도덕체계 적용과 작동에 있어 중요한 측면이므로 덕의윤리는 근대 이후 의무윤리가 노출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덕의윤리를 바탕으로 삐리리삐리를 한다면 올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 그러니 결국 얘들아 두 개가 둘 다 있으면 좋겠다. 그죠? 그치? 참고로 그리고 얘 의문어적 윤리사도 나중에 여러분 윤리 사탐에서 나중에 배우게 되고요. 뭐 칸트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뭐 되게 떠들어 많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정당성 여부를 따질 때 말 돼? 안 돼? 안 돼. 지금 이 글은요 오로지 얘네들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니? 이거에 포인트가 맺혀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덕의윤리랑 의무윤리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양립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게 보완될 수 있는지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3번은요 틀린 거 물어봤다 그지? 얘들아 너네 이거 선질 읽을 때 보긴 다 읽었으니까 그지? 선질 읽을 때 내가 지금 너무 박스를 치라고 하는 걸 쳐봐. 1번 의무윤리 입장에서는 주어내고 그럼 이번에는 뭐 했죠? 의무윤리 입장에서는 내고 문제 풀 때 이렇게 해. 3번은 의무윤리 입장에서는 빨리 찾아. 4번은 덕의윤리 입장에서는 5번 덕의윤리 입장에서는 나머지 이제 개별 하나도 안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덕의윤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무윤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1번 의무윤리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가 아니라면 의무가 아니라면 꼭 할 일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요구 조건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용표. 2번 의무윤리 입장에서는 뭐와 뭐 사이? 의무와 동기 사이에서 이때 의무와 동기를 뭐로 이해하면 되지 얘들아? 의지. 무슨 문맥상 여기 이거에 해당하는 거야. 이거. 이 덕의윤리에서 말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2번 선지가 의무와 동기 사이에서 동기를 선택한 거야? 하고자 할 의지가 있었던 거야 얘가? 아니라고. 의무와 동기 사이에 동기를 선택해서 합리화하고 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왜 합리화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안 나왔어요. 무엇을 이유로 합리화하고 있는지 그냥 이 얘기만 나왔지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그럼 뭐야? 우리 본문 선지에서 뭐라고 말했던 건 나왔었냐면 의무윤리의 한계를 설명할 때 얘들아 알면서도 외적 내적 장애로 인해 행동을 옮기지 못했다라고 설명한다면 맞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 얘기를 했어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뭐야? 합리화가 그런 의미로 합리화를 나왔다면 얘는 맞는 선지가 되겠지. 하지만 동기를 선택했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3번은 의무윤리 입장에서는 짐을 들어드리는 게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보겠고 만약에 짐을 들어드린다면이지 얘들아. 맞죠? 오케이. 그럼 이게 괜찮아. 4번 덕의윤리 입장에서는 짐을 들어드리지 않은 영희가 도덕 선택 상황에서 고민하다가 옮기지 못해서 그랬겠군. 이해되니? 오케이. 5번 덕의윤리 입장에서는 주어내 뭐야? 근데 밑에 줄여버려. 반복되면서 성품이 맞아. 얘네들은 의지가 존재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랬거든. 그치? 성품. 그게 뭐 존재의 변화잖아.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야. 성품은 누가 가져? 행위야? 아니면 저기 행위자야? 행위자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됐니? 이해 안 되잖아. 질문. 이 문제는 쟤네들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4번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 기억이 뭐야? 덕의윤리보다는 의무윤리가 다원화된 현대사회에 적합하다. 얘들아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어. 밑줄 친 문제는 그 밑줄 자체만 보고는 풀 수가 없어. 이 밑줄이 가리키는 지점을 찾아야 돼.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켰을 때 여기 끝만 보고 있으면 찐따잖아. 얘가 가리키는 달을 보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여기 이 기억이 가리키는 바가 어디예요? 몇 분단이에요? 덕의윤리보다 의무윤리가 다원화된 현대사회에 적합하대. 그 이유가 나온 대목이 어디야? 즉 의무윤리가 필요했을 때가 언제냐고. 몇 문단이야? 몇 문단이야? 2문단이지 2문단.
왜 덕의 윤리가 더 이상 힘을 잃었었지? 왜? 유대감이 떨어지고 사회가 다원해지고 서로 뭐야? 서로 가치관도 너무 달라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뭐가 확실하게 필요했어. 객관적이고 확실하고 결정적인 도덕 체계가 필요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필요했던 거야. 이해되셨어요? 라고 생각하고 답을 이제 1, 2, 3, 4, 5번 중에 골라야지. 1번 맞나 2번 맞나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답 몇 번이야? 몇 번이야? 3번이야. 3번에 아니야 122쪽. 기업과 니은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는 그랬죠. 그치? 기업과 니은이 공통 인정하는 바는 그랬네. 기업이 뭐고 니은이 뭐야? 여기도 오늘 집에 가셔서 아니면 혼자 만약에 인터넷으로 공부하실 때 왼쪽에 빈 공간 많네. 뭐 구성파악하기, 주제파악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얘들아 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 이 문단에 이걸 전체에서 얘들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프레임 효과 아니 여기 주셔봐요. 1문단의 마지막 문장 그리하여 그 다음 밑줄을 쫙 쳐봐. 프레임 작용의 결과 즉 그럼 같은 말이야. 프레임 효과에 대한 논의. 그럼 지금부터 프레임 효과에 대한 논의가 나와야지. 그죠? 이 문단에 보니까 프레임이 효과에 대한 연구는 주원에 붙이세요. 근데 얘는 프레임이 어떻게 수용자의 해석적 프레임으로 연결되냐 여기 줄쳐봐. 프레임이 수용자랑 어떻게 연결되니 이 말이 짧게 줄이면 맞아요? 그래서 얘가 뉴스 프레임을 수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연구는 개념적 극성 동그라미 일단 설명과 개념적 역성 동그라미 요거 두 개로 나눌 수 있대. 그럼 옆에 표로 걸어 이제 벌써 두 개를 나눠야지 얘들아. 하나는 개념 접근성, 하나는 개념적 용성 이렇게 나눠야지. 비교판이 표로 짜 있어야지 얘들아. 그러면 얘들아 아마 두 개의 확실한 차이가 뭐였는지 아니? 하나는 개념 접근성이고 하나는 개념 적용성이야. 자,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알아요? 여기 7번. 수용자가 배경 지식을 이미 갖고 있니? 아니면 이후에 갖게 되니? 이 문제야. 읽어보시면 어디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냐면 얘들아 개념 적용성에 대한 설명이 나온 이 문단의 중간쯤 보세요. 이와 달리 개념 적용성에 대한 설명은 주어진 자극에 대해 특정 개념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궁금해. 이전에 이미 수용자에게 그게 있다고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뭔가를 딱 들었어. 딱 들었는데 그거랑 내가 이미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어서 그게 같이 연결됐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특정 개념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특정 개념이 이때는 없는 거고 이때는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거야? 수용자한테 그 특정 개념을 갖고 있니? 아니, 얘 갖고 있어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봐봐라 여기 봐라. 접근에 따라 몇 번을 보느냐에 따라 그 프레임을 뉴스 프레임을 몇 번 보느냐에 따라서 이 특정 개념이 얘는 점점 많아지겠네. 맞아요? 근데 얘는 이미 다 알고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럼 만약 봤어. 그럼 나 어떻게 하면 돼? 이미 알고 있는 걸 여기 어떻게 하면 돼? 적용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개념 적용성이 되는 거야. 이해되는 거니? 예를 들면 우리 2번 선지에 2번 문제에 철수랑 영이 두 개의 사례가 나왔죠. 왜 두 개의 사례를 줘? 두 개의 사례는 서로 다르니까. 그죠? 가장 큰 차이! 관심이 별로 없었던 철수 밑줄. 나에는 관심이 많았던 영이. 그래서 뭐라는 측면이 달라. 수용자가 특정 개념을 알고 있느냐 알고 없느냐. 이해됐죠? 그런 의미에 나온 사례 차이야. 그 다음에 아이엔거라는 사람이 나오고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나와. 맞죠? 아이엔거는 누구 입장을 선호했냐면 개념 접근성이라는 거에 선호했어. 그러면서 얘들아 프레임을 둘로 나눴거든. 일화 중심적 프레임하고 주제 중심적 프레임이 있대. 일화는요 개인 또는 집단의 문제로 보고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적 사건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주제 중심적 프레임은 그게 왜 일어났는지를 원인을 구조적으로 밝히는 데에 좀 주목을 했대.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 프라이스는요. 프라이스는 지식 활성화 과정이라는 개념. 지식 활성이야. 얘들아 지식이 활성화되려면
있잖아. 특히 그 마지막 문단 봐봐. 이를 바탕으로 프라이스는 프레임의 효과는 개념적 효성을 설명할 수 있어요 라고 해놨지.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신념이나 이념에 따라서 그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정보를 처리한다 라고 했다고. 이해되시겠어? 오로지 그것만 나왔어. 이게 다야. 그러면 거기에 3번 기업과 닌이 공통 인정하는 거. 서로 반대되는 IM과랑 프라이스. 얘네 둘 다 똑같이 얘네 둘 다. 근데 사실은 얘네 둘이 이거와 이거지. 맞아요? 이거와 이거잖아. 근데 얘네들이 공통점이 뭐냐고 글쎄. 근데 이걸 전체가 다 얘를 왜 설명했는지 한번 따져봐봐. 얘를 왜 설명했어? 프레이밍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야. 프레임이 수용자랑 어떻게 연결되니?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프레임이 다른 수용자 갖고 있는 프레임과 연결될 수 있는 정도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니? 이걸 설명하는 글이었네. 이해되시겠어요? 즉, 거기 3번 문제는 사실상 이걸 전체의 주제를 말해봐 라는 내용이었어. 아시겠어요? 그럼 다음 몇 번이 가장 좋을까? 언론 보도가 바로 프레임. 수용자는 뭐야? 수용자 프레임. 요 두 개가 어떻게 상호 가정하니? 얘는 이렇게 하니, 얘는 이렇게 하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답은 5번이 될 겁니다. 됐죠? 124쪽 질문 들어왔는데 124쪽 보시면 이거를 다 읽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일단 우리 생물들은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졸려요? 지금 몇 분이에요? 10시 3분. 13분요? 네. 그래서 슬슬 너희들이 다 펴졌구나. 보자. 뒤에 있는 문항들은 할 게 없으니까. 항상성 유지라고 나왔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얘들아 이 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 네 번째 효소는 하고 나와. 효소 동그라미. 네? 가야 된다고? 가야 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백질은 폐하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거기 실쳐봐. 폐하가 변하면 효소의 구조가 바뀌면서 활성을 이뤄 생명 활동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줄쳐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둘 내려오시면 완충작용이라는 말 동을 맺혀주고 완충작용은 혈액이 담당하는 거야. 세 번째 문단에 완충작용이란 조네 한번 치세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 산 또는 염기가 몸에 들어왔어. 그럴 때 수소 이온 농도의 변화를 작게 하는 거야. 농도의 변화가 작아야. 농도의 변화가 너무 크면 안 되죠. 농도의 변화가 거의 없도록. 이게 바로 항상성 유지야. 항상 같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번에 5번 문제는 틀린 거야 얘들아. 완충작용이 있으니까 수소 이온 농도 차이가 작아지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다시 돌아보시고. 그 다음 3문단을 좀 정리를 좀 해놔줄게. 3문단을 옆에다가 정리해보세요. 적어두세요. 3문단을 보시면 약산인 탄산과 그 약산의 염기인 중탄산 이온이 평형 관계를 유지. 이게 항상성이네. 맞아요? 항상 탄산과 중탄산 이온이 평형 관계를 유지해야 돼. 만약 혈액에 산이 첨가되면 그럼 옆에다 정리해두자. 혈액이 있어. 혈액에 산이 이제 들어왔어. 산이 들어왔을 때 산이 이렇게 몸에 들어왔어요. 산이 몸에 들어오면 그럼 우리 몸이 산성화될 수 있겠죠. 그럼 산성화되는 걸 억제해야 되겠지. 그럼 뭐 화시켜야 돼 우리 몸을? 염기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그럼 여기 보자. 혈액에 산이 첨가되면 수소 이온들은 염기인 중탄산 이온을 결합해. 그럼 수소 이온 동글뱅, 중탄산 이온 동글뱅 얘랑 결합해서 뭐를 만들어요? 뭘 만들어? 탄산을 만들어. 그래서 혈액이 뭐 되는 걸 막아? 산소가 되는 걸 막아. 그지? 이 옆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지? 그림이 아니라 뭐라 하지 얘들아? 이과. 이거 뭐라? 화학식. 그래, sorry. 화학식이 나오는데 이게 뭐래요? 이게 뭐래요? 거기 보니까 중탄산 이온 나왔네? 그치? 우리는 화학식에, 이 문과 애들은 화학식에 둔감해 얘들아. 그래서 내가 큰 거로 쓰는 거야. 요거에 뭐가 만났어? 이건 안 봐도 뭐야? 수소 이온인가 봐. 그치? 수소 이온. 얘네들이 결합을 하면 뭐가 만들어진대? HCO3냐? 이게 바로
바로 뭐야? 탄산이야. 근데 이 과정이 산이 들어왔을 때 결합을 해서 뭐 되게 만들어? 산성화를 막는 거야. 산성화를 막는다라는 건 염기화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산성화되지 않도록 막는 거야. 몸에 연기를 조금 올리는 거겠지. 그죠? 근데 만약에 얘들아 염기가 들어오면 몸에 연기가 들어왔어. 연기가 들어오면 요게 다시 이런 상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얘가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 그럼 수소가 분리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결합했다가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많아지면, 연기가 많아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분리가 된다. 그 반대 과정은 더 나왔지. 우리 봐봐. 반대로 염기가 첨가되면 반응은 거꾸로 진행돼요. 탄산이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탄산이 이렇게 이온화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됐어요? 체킹해 두시고. 만약에 혈액이 염기화 되는 것을 막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혈액은 추가되는 산이나 염기 효과를 완충한대요. 자, 그런데 폐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혈액 내에 폐하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대. 세포의 물질이사 활동으로 인해 CO2가 생성되는데 대부분 CO2는요 체계에 녹아들어 탄산과 중탄산 이온 생성. 이걸 줄쳐주세요. CO2가 탄산도 생성하고 중탄산 이온도 생성하네. 우리 몸에 우리가 호흡을 하고 나면 남는 찌꺼기로 CO2가 물질대사로 남는 게 CO2야. 근데 얘가 밖으로 배출돼야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숨을 딱 멈추면 우리 몸에 뭐가 많아지면 그건 배출되지 않는 거야. CO2가 배출되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탄산과 중탄산 이온을 생성되는 게 많아질까 적어질까? CO2가 탄산과 중탄산 이온을 생성한다고. 근데 우리가 CO2를 바꿔서 버리지 않고 갖고만 있으면 얘가 더 많은 탄산과 더 많은 중탄산 이온을 만들어내겠지. 무슨 말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3번 봐봐.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그랬네. 만약에 폐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혈액 내에 폐하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CO2가 뭐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야. 탄산과 중탄산 이온을 생성하기 때문이야. 이해되시겠어? 그 다음 또 보자. 조직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CO2는 중탄산 이온의 형태로 혈액을 통해 폐로 운반돼서 다시 배출돼. 원래 이게 정상이야. 그런데 만약 호흡이 약해지거나 폐에서의 기체 교환이 정상 이하면 호흡을 거의 못한다면 이 말이야.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 호흡이 다운되면 그지? 어떻게 된대? CO2가 그럼 어떻게 되니 얘들아? 많아지겠지? 맞나요? 적어서 옆에다가 CO2가 많아지겠지? 그러면 탄산 많아지고 탄산 이온화도 많이 되겠지? 중탄산 이온이 많아지니까 그지? 거기 보이죠? 거기 설명 봐봐. CO2가 높으면 혈액 속에 탄산이 더 많이 생성되며 탄산이 이온화되면서 뭐가 또 많아져? 수소가 또 많아져. 그죠? 수소가 많아져. 근데 수소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 폐하가 다운돼. 산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얘들아. 그쵸? 산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이 산이 낮아져. 이런 거 우리는 뭐라 한다? 산성, 혈액증 이렇게 말을 한대요. 됐어요? 그럼 반대로 호흡이 그 다음 문제 나올 거 아니야. 호흡이 많아졌어. 그럼 당연히 CO2는 다운될 것이고 얘네들은 다운될 거고 얘도 다운될 거야. 그럼 얘 다시 올라가야지. 이런 걸 뭐라 한다고? 염기성 혈액증이라 한대. 이해됐죠?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충분히 풀릴걸 얘들아. 2번 봐봐. 첫 번째 사례가 산성혈액증이야. 산성혈액증. 두 번째가 과호흡이니까 바로 뭘까? 그렇지. 염기성 혈액증이야. 그치? 얘만 알면 풀린다 이제. 거기 보세요. 틀린 거 물어봤는데 4번 봐봐. B는 누구지? 얘. 아오. 맞죠? B가 그렇다고 해서 비닐봉지를 확 씌워버리고 좀 그렇지 않냐?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대. 자, B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질 당시 혈액의 폐하가 정상치보다 낮아진 상태였건 맞습니까? 얘가 어지럼증 호소하여 쓰러졌을 때는 폐하가 어땠을 때야? 높았을 때라고. 낮은 게 아니라.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틀려먹은 거야. 나머지는 별로 안 어렵습니다.